절대쌍교 고룡원저 제45장 45. 대장원에서의 추격. 소호하는 건물 몇 채를 날아 지나가자 곧 그 세필의 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이 달리는 속도도 매우 빨랐지만 소호와의 신법을 당할 리는 만무했다. 말은 길을 달리고 있었고 소호와는 지붕 위로 추격하고 있었다. 하루가 무슨 이유로 급히 그 약초를 구하려 하는 것일까? 무슨 독이기에 이 화공의 영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는 문득 뭔가를 알아낸 듯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독을 놓은 사람은 벌써부터 그들이 그 몇 가지의 해독약을 필요로 할 줄 알고 미리 성 근처에 있는 약을 모조리 사갔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그들은 중독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을 속셈이다. 이토록 악독한 수단을 지니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굴까? 중독된 사람은 누굴까? 혹시 화무결이? 말은 약차 두세 잔이 식을 시간을 달린 후 드디어 어느 높은 담 앞에서 멈추었다. 담 아래는 자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어떤 부잣집의 뒷문인 것 같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하루는 말에서 내려 문 안으로 들어갔다. 소호와도 허공에 몸을 솟구쳐 박쥐처럼 높은 담 안으로 날아들어갔다. 담 안에는 큰 뜰이 있었고 흐르는 시냇물과 구름다리 그리고 수풀 속에 파묻혀 있는 정자가 한 채 있었다. 비록 밤이었지만 그 경치는 실로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풀 속으로 작은 오솔길이 있었다. 하루는 그 길을 달렸다. 소호와는 나뭇가지 위에 날아올라가 그녀를 따라 소리 없이 추격했다. 그녀는 이윽고 수풀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소호와도 이미 수풀 속에 파묻혀 있는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호와는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시야에 화무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준수하고 자신만만했던 얼굴이 지금은 초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루를 보자 곧 다급히 물었다. 약은 어디에 있느냐? 하루는 작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못 구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부터 화무결은 이미 그녀의 표정에서 일의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듣자 안색이 크게 변했다. 왜? 못 구했단 말이냐? 평상시 화무결의 일거일동은 매우 침착하고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대할 때는 더욱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그렇지만 지금 그의 태도는 안절부절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소호와는 그의 행동을 보고 중독된 자가 필시 그와 매우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 화무결은 보기에는 매우 다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없이 오만한 사람이라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누가 중독이 됐기에 저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 소호와는 그 중독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느라고 하루와 화무결이 또 몇 마디를 나누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가 다시 그들에게 주의했을 때 그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창호지 위로 불빛에 비친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그림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약간 떠는 듯 그 모습이 매우 초조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물론 화무결이었다. 또 한 그림자는 높은 모자에 긴 수염을 길렀고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매우 엄숙해 보였다. 소호와는 한참이나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돌연 한 줄기의 침착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는 법이니 공자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은 하루 소적께서 이번에 빈손으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이미 짐작했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소호와는 깜짝 놀랐다. 이때 화무결의 한숨소리와 함께 말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 몇 가지 약은 귀중한 것이지만 구하기 힘든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크나큰 안경성에서 그 몇 가지 약을 구하지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자님은 지금 너무 당황하고 초조해 있기 때문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을 놓은 사람은 자기가 놓은 독이
큰 추위와 큰 열의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공자님도 그 점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성 근처의 약을 모조리 사가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은 강별하게 목소리였다. 그의 악독한 수단과 영악한 지혜를 생각하자 소호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소호하는 숨소리조차 주의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화무결의 원한이 가득 찬 음성이 들려왔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자는 필시 벌써부터 저의 영약으로도 그 빙설정 영빙의 한독을 해독할 수 없다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소호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란 여인이 누구인지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매우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 강별하게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자가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녀가 아니고 공자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무결의 음성도 들려왔다. 하지만 저는 강호에 나온 후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저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이 그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제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화무결은 잠시 동안 말을 멈추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다. 당신의 뜻은? 강별학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공자님이 철소저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저를 따라 다녀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범인을 알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철소저. 중독된 사람이 철심난이란 말인가. 소호하는 깜짝 놀란 나머지 자칫 나뭇가지 위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작지 않은 소리를 냈다. 순간 화무결의 그림자가 일어섰고 사나운 음성이 아울러 들려왔다. 누구냐? 소호하는 크게 긴장되어 갑자기 당황해버렸다. 이때 강별하게 음성이 뒤따라 들려왔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소리에 불과한데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너무 신경과민이시군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저와 같이 철소저의 병세나 살펴보십시다. 그들의 그림자가 창가에서 사라졌다. 소호하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돌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정녕 하느님이 도와주는 것이다. 강별학은 매우 영악한 놈인데 오늘만큼은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는 문득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강별학은 매우 영악한 놈이라 절대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필시 그가 또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소호하는 실로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강별학의 속셈을 간파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역시 때가 늦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두 줄기의 인형이 제비같이 허공을 솟구쳐 지나왔던 것이다. 소호하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연 그들은 강별학과 화무결이었다. 화무결의 반짝거리는 눈에는 원한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아마 그는 소호아가 독을 놓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강별학의 몸도 비록 허공을 날고는 있었지만 화무결보다는 뒤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그의 경공이 화무결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산한 까닭이었다. 소호하는 무공이 몇 년 동안 많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보다는 아직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체의 진기를 집중시켰다. 앉아있던 나뭇가지가 즉시 부지직하며 끊어지며 그의 몸이 아래로 떨어져 갔다. 강별학과 화무결은 공격태세를 갖추고 몸을 솟구쳤기 때문에 그 위력은 시위를 벗어난 화살과 같았다. 소호아가 만약 옆으로나 위로 피했다면 필시 그들에게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기회도 생겼다. 강벼락과 화무결은 급격히 방향을 변경할 수가 없었고 몸을 돌린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소어는 재빨리 그들의 발밑을 지나 달려갔다. 성기를 잡은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앞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는 그들이 몸을 돌리고 추격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순간의 차이에 불과했지만 소어와의 지금 경공으로는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었다. 그의 이러한 임기응변은 정말 재빠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허공을 날고 있던 강벼락은 몸을 멈추지는 못했지만 손바닥을 재빠르게 뒤로 내밀었다. 많은 은빛들이 소어와의 등을 향하여 덮쳐갔다. 그는 손에 벌써부터 암기를 쥐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허공을 날고 있던 화무결도 갑자기 한 발을 내밀어 나뭇가지를 걷어차며 나뭇가지의 힘으로 탄력을 이용해 몸의 방향을 변경했다. 그의 이러한 동작은 실로 빨랐다. 강벼락이 뿜어낸 암기의 속도에 못지않았던 것이다. 이 변화는 극히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 소어가 암기가 허공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은빛의 암기들이 이미 그의 등에 적중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몸은 허공을 날고 있었기에 더욱 위로 솟구칠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땅바닥에 엎드리며 번개같이 옆으로 굴렀다. 푹푹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다. 암기들은 모두 그의 옆 땅바닥에 박혔다. 사지에서 겨우 벗어난 소어와는 숨을 돌리기도 전에 화무결이 벌써 자기의 머리 위에 당도한 것을 발견했다. 도망하기는커녕 피할 곳조차 없었다. 허공을 날고 있던 화무결은 갑자기 곤두박질하며 소어와를 향하여 쌍장을 일제히 퍼부었다. 그의 신형은 하늘을 누비는 용과 같이 민첩했다. 하늘을 덮을 듯한 장력은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위세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땅바닥에 박혀있던 암기들이 무슨 압력을 받아서인지 갑자기 튕겨나와 화무결을 향하여 날아갔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였던 까닭에 화무결로서도 전혀 피할 길이 없었다. 강벼락도 상대방이 자기가 뿜어낸 암기를 무기로 삼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 화무결은 격하던 쌍장을 갑자기 합하였다. 그 암기들은 그의 손바닥으로 날아들어가 그의 손에서 튕겨졌다. 소어와는 장풍으로 땅바닥에 박힌 암기를 튕겨 솟구치게 한 후 뒤로 솟구쳐 물러나며 다급한 정세 속에서도 눈길을 힐끗 돌려봤다. 화무결의 그런 놀랄만한 내력을 보자 감탄을 금치 못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멋지군. 강벼락도 그의 불가사의한 임기응변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친구. 자네는 매우 멋진 실력을 지니고 있군. 그런데 무슨 용건으로 이곳을 찾아왔는지 말해줄 수는 없겠나? 소어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하겠소. 화무결이 말을 받았다. 이것 보시오. 당신은 너무 훌륭한 실력을 지니고 있어 불초가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애석하오. 그러나 소어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앞을 향해 몸을 날렸다. 겹겹이 쌓인 건물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으나 아직도 그 집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것은 누구의 집이기에 이토록 넓단 말인가? 이때 강벼락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보아하니 저 친구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실력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지혜 또한 뛰어나니 무예계의 젊은 영웅이 나타난 것이요. 불초가 만약 사귀지 않는다면 불초의 죄가 아니겠소? 그는 말투가 여유만만한 것이 소어와를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어 보였다. 화무결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직 경공만 해도 중원의 1인자는 못 되더라도 손꼽힐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강벼락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다. 이자는 경공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력 또한 무척이나 두터우니
잡을 수 있을는지 큰 의문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호와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다. 뜰의 길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나무가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강벼락은 그가 지붕 아래로 뛰어내려갈까봐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호와는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벼락의 말을 듣고 오히려 활로를 알아낸 것이었다. 만약 강벼락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놀라움과 당황 속에서 그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강벼락은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실책을 탓했다. 소호와는 숲을 속을 한동안 달리다가 창문을 열고는 재빨리 날아들어갔다. 밤이었기에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장원이 이토록 크니 빈 방이 필시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무조건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과연 그곳은 빈 방이었다. 소호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돌렸다. 그러나 순간 쉭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화무결이 이미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고 곧 뒤따라 강벼락도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방 안은 매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던 소호와는 매우 어두웠던 까닭에 상에 부딪혀버리고 말았다. 강벼락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젊은 친구 순순히 나오시오. 불초는 강벼락이라 부르오. 친구가 내력을 밝힌다면 불초는 강남의 대엽이라는 명성을 걸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보장하겠소. 소호와는 그저 잠잠히 숨을 죽였다. 강벼락의 음성이 또다시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다. 만약 불초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나중엔 후회해도 늦소. 소호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살며시 부딪혔던 상을 들어 강벼락의 음성이 들려오는 쪽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왼쪽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는 왼쪽 구석에 필시문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까닭에 그쪽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과연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 상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문을 열고 달려들어갔다. 그 방은 밖의 방보다 더욱 어두웠다. 그러나 어둠은 그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소호와는 어둠 속에 수모 속으로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눈앞이 갑자기 밝아졌다. 강벼락이 밖에서 불을 밝힌 것이었다. 불빛이 밝혀지자 화무결이 곧 안으로 들어왔다. 소호와는 재빨리 방에 있는 의자를 들어 그를 향하여 내던지며 번개 같은 속도로 후퇴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창문을 뚫고 나갔다. 허공을 나른 그는 곤두박질을 하더니 또 다른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 그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자 장원에서 자던 모든 사람이 깨어났고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강벼락이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다. 장원 안에 살인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니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방에 불을 밝혀주시고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고맙겠습니다. 소호와는 강벼락의 이러한 말을 듣자 정신이 아련해왔다. 장원 안이 크게 소란해지면 도망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이 밝혀지면 도망가기는커녕 숨을 곧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 뻔했다. 사방에서는 계속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대엽이 음성이다. 우리는 강대엽이 분부에 복종해야 한다. 뜰 안팎의 모든 불이 완전히 밝혀졌다. 소호와는 고개를 돌려 자기가 숨어있는 방을 두루 살폈다. 비로소 이곳이 서재인 것을 알았다. 이 서재의 장식은 매우 아담했다. 그러나 상 위에는 이상하게도 수혜용 기구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서재 안에 어찌 여자가 쓰는 수혜기구가 있을까? 이때 강벼락과 화무결이 서재 창문 밖에 당도했다. 소호와는 방문을 향하여 급히 물러섰다. 이때 문 뒤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요? 이것은 여인의 음성이었다. 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소호와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놀라움은 즉시 기쁨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서성대지 않고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벼락은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여자의 방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화무결 또한 여자 앞에서 신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대에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자 번개같이 그녀에게 덮쳐가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만약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처녀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기에 좀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비록 여인의 입과 어깨를 눌렀지만 그리 힘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의 힘은 매우 거셌으며 실력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소어하는 양손을 도리어 그녀에게 낚아채었다. 소어하는 깜짝 놀란 나머지 힘을 주어 양손을 빼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를 깔고 앉아 팔꿈치로 그의 목구멍을 세차게 누르고 있었다. 소어하는 약간의 실책으로 그녀에게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있는 기력을 다하여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몸이 조금도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는 한숨을 쉬며 쓰디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래도 여자에게 당할 팔자인가 보군. 이때 강별하게 음성이 밖에서 들려왔다. 소저, 그 강도가 소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소어와의 예측대로 그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밖에서 물어볼 뿐이었다. 소어와는 두 눈을 감고 잡아가길 기다렸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어떤 사내가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창문으로 달아났어요. 그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꽃밭이 있는 곳 같으니 강 대엽께서는 어서 그곳으로 가보세요. 소어하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밖에서 강별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소어하는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멍하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소어하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소저께서 왜 저를 구했습니까? 그 여자는 그의 말에는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창문에 비단 천을 내렸다. 어두웠던 방 안은 더욱 어두컴컴해졌다. 소어하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정색을 하며 물었다. 불초는 소저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해줬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당신이 나와 정말 초면인가요? 저를 아는 여인이라면 모두 저를 죽이려 하지 절대로 저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은 깔깔 웃었다. 당신은 나의 음성조차 몰라보는 것을 보니 크게 당황한 모양이군요. 그녀의 조금 전 음성은 매우 부드러웠고 속삭이는 듯한 것이었으나 지금 이 웃음은 남자의 패기가 가득 차 있었다. 소어하는 즉시 그녀의 음성을 알아차렸다. 그는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은 삼고랑이요? 드디어 나를 생각했군요. 소어하는 놀랍고도 기뻤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소? 여기가 나의 집인데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지요? 소어하는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째서 이곳이 바로 다나비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좌우지간 이놈의 집은 정말 엄청나게 크군요. 어디가 나가는 길인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삼고랑도 웃음 띤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도 이 집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별학과 화무결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소? 바로 강탈당한 그 은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우연한 일들이군요. 강별학이 당신의 집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방으로 달려들어올 줄이야. 삼고랑은 웃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마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여우 같은 늙은이가 어찌 당신의 말을 믿겠소? 강별학은 다나비의 딸이 절대로 강도를 구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말을 믿은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어째서 강대엽과 소어하는 냉소가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대엽 그놈이 무슨 강남의 대엽이요? 삼고랑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무예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강대엽의 명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만약 대엽이 아니라면 누가 대엽될 자격이 있지요? 그가 만약 대엽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면 개나 소나 모두 대엽이 될 자격이 있겠소. 삼고랑은 웃음 띤 얼굴로 말을 받았다. 당신은 아마 그에게 무슨 원한을 지니고 있는가 보군요. 실은 그는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은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찾아온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소어는 계속 냉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고양이가 쥐에게 세배하는 격이요. 결코 좋은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이 아니요. 그가 좋은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무슨 나쁜 마음을 먹었나 말해보세요. 그의 마음은 당신이 평생 가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삼고랑은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소아도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화공자도 강별하게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요. 듣자니 그 화공자란 분은 무예계의 제일 가는 영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하제일의 미남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그의 그 여자 같은 모습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어하는 그녀가 화무결을 욕하는 것을 듣자 더없이 속이 시원해졌다. 그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역시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군요. 어둠 속에서 소어에게 손을 잡힌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어가 무슨 난폭한 짓을 할까봐 무척이나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포옹해주기를 바랐다. 바로 이때 소어가 갑자기 그녀를 쓰러뜨리며 그녀의 몸 위를 덮쳤다. 삼고랑의 온 얼굴은 불같이 타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녀는 한사코 안 된다고 했지만 눈은 오히려 감겨 있었다. 여자가 눈을 감을 때는 바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어는 벌떡 일어나 숨을 돌렸다. 참으로 위험천만했어. 조금 전에 지붕 위를 사람이 날아 지나갔는데 당신은 못 들었소? 삼고랑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저 허무하게만 느껴졌고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와는 멀리 떨어진 것만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소어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한 화공자란 분의 친구 중에서 중독된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어제 오후 그 화공자란 분과 강대에 강별학은 함께 외출을 나갔고 철소절한 아가씨는 혼자서 객실에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어느 사람이 화공자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나 화공자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철소저가 그 선물을 대신 받은 모양이에요. 그 선물 중엔 떡 종류가 조금 있었는데 철소저는 아마 그것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떡 속에 독이 있을 줄이야. 소어하는 철심란이 화공자와 함께 이곳에 왔을 뿐 아니라 그녀가 바로 독에 중독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진정하며 입을 열었다.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었죠? 글쎄요. 집안의 하인들은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뭐라고 했소? 화공자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인사불성이었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소어하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다. 그녀가 어찌 함부로 남이 가지고 온 물건을 먹었을까?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선물을 보내온 사람은 아마 그녀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군. 이때 삼고랑은 부러운 듯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 철소절한 아가씨는 정말로 더없이 친절하고 아름다워요. 그녀와 화공자는 정말 천생연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녀가 만약 살지 못한다면 더없이 애석한 일이에요. 소어하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의 말은 그녀와
그들이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모습은 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지요. 특히 화공자가 그녀를 대할 때는 정말 더 이상 다정할 수 없고,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부드러울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호하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을 느꼈다. 참다 못한 그는 드디어 큰 소리로 외쳤다. 못된 놈. 누가 못된 놈입니까? 소호하는 그녀의 질문을 받자 비로소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독을 놓은 사람을 못된 놈이라고 욕했소. 지금 이 시간까지 화공자와 강별학은 독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소호하는 그녀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혼자 두 눈을 부릅뜨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비록 그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는 있지만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지. 히히히히히. 삼고랑은 그의 이러한 말을 듣자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왜 그러지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욱이 매우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정말 지금보다 더욱 상쾌할 때도 정녕 없었어요. 삼고랑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당신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여자들이 자신에게 도취하는 재주는 정말 고명한 구석이 있었다. 소호하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또 삼고랑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삼고랑의 얼굴은 또다시 빨개졌고 가슴이 또한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무슨 부탁이든 모두 들어드리지요. 내 부탁은 남에게 발각되지 않게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달라는 것이요. 삼고랑은 뺨이라도 얻어맞은 듯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난 후 그녀는 드디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가시려고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삼고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삼고랑은 바로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에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소호하는 안색이 즉시 새파랗게 질렸다. 재빨리 삼고랑의 손목을 낚아챘다. 당신 왜 이러는 것이오? 삼고랑은 전혀 그의 말에 대꾸하지를 않았다. 순식간에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별학이 창밖에서 소리를 질렀다. 소저, 놀라지 마십시오.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소호하는 놀랍고도 한스러웠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여자, 나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려고 들다니. 나는 벌써부터 여자는 모든 화의 시초란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쩌자고 또 이 여자를 믿었단 말인가? 그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기로 작정했다. 그가 공력을 끌어올리는 순간 삼고랑이 제지하며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저는 조금 전에 어느 사람이 철소저가 거처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무결의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 큰일이군. 그놈이 우리를 따돌려 놓고 철소저를 해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어서 그곳으로 갑시다. 부산하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며 그들은 번개같이 먼 곳으로 사라졌다. 소호하는 그제야 숨을 돌리고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깜짝 놀랐잖소. 안심하세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소호하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만 당신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세요. 소호하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쏭달쏭했다. 여인, 도대체 여인은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은 내가 보아온 여자 중에서 가장 착한 여인인 것 같소. 삼고랑은 방긋 웃었다. 내가 만약 정말 착하다면 조금 전 같은 계략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얌전하고 착한 여자도 어떤 때는 계략을 쓸 줄 알고 가장 남을 잘 속이는 여자도 어떤 때는 바보 같으니 말해요. 다행히 삼고랑은 몸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소어아가 그녀의 장삼을 걸쳐도 어색하지가 않았다. 그들은 무사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뜰 안에는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삼고랑이 오는 것을 보자 멀리서부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릴 뿐 감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삼고랑은 소어아를 연문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여 문을 연 후 고개를 돌려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별빛이 소어아의 꺼질 줄 모르는 의지와 장난기가 곁들여 있는 매력이 가득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삼고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다시 나를 찾아주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그는 말을 하며 이미 재빠른 동작으로 달려나갔다. 삼고랑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의 아쉽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우러나왔다. 그것이 애수인지 기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완전한 하나의 여인이 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느낌은 사춘기의 소녀만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어느 여자를 막론하고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여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어는 급히 경여당으로 달려갔다. 경여당이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간판이 별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다. 소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코로 냄새를 맡으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드디어 그는 주저앉았고 기쁨이 가득 찬 탄성을 바라며 중얼거렸다. 여기 있군. 길 위에는 한 뭉치의 약초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약 6, 7자 떨어진 곳에도 한 뭉치의 약초가 떨어져 있었다. 소어는 그 한 뭉치의 약초를 따라갔다. 그가 돌로 그 두 명에 대하니 사간 약초 보따리에 자그마한 구멍이 나게 한 것은 바로 약초가 새어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약초만 따라간다면 당연히 그 약 보따리가 어느 곳으로 운반됐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한참이나 걸은 후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여 찾아보지 않아도 밤바람에 불어오는 약냄새로 충분히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걷고 또 걸어 차 두 잔이 식을 시간을 걸었더니 길이 확막해지며 작지 않은 연못이 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푸른 물결이 달빛 아래서 반짝거렸다. 연못 옆에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글씨가 몇 자 적혀 있었다. 조부어당. 엄금조. 소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토록 큰 연못이 개인 소유의 연못이라니. 이 조씨란 사람도 보아하니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인 모양이구나. 그는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연 큰 장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장원은 연못 옆에 건축한 것이라 독특한 풍취가 있었다. 또한 약초의 냄새는 바로 그 장원 안에서 풍겨나오고 있었다. 깊은 밤인데도 그 장원 안에는 아직도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소어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살며시 그 장원으로 다가갔다. 거무튀튀한 대문 위에도 몇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천양당 지령장 조. 기세로 보아 이 조씨란 작자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필시 무예계에 속하는 인물이겠구나. 야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것이 필시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근처의 지세를 살펴본 후 허공에 몸을 솟구쳐 박쥐같이 장원 안으로 날아들어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커다란 화청이었다. 소어하는 지붕 위에 거꾸로 매달려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 창호지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었다. 화청 안에는 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화청의 장식은 매우 화려했고 상 위에 놓인 안주 또한 진수성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크고 작은 보따리에 많은 약초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바로 부자, 육개, 서각, 웅담 등의 약초들이었다. 이때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든 간에 세 분이 저희 장원에 찾아온 것은
불초의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축배를 드십시다. 이자는 주인의 좌석에 앉아 있었고 기나긴 얼굴에 짧은 눈썹, 독수리 같은 코와 예리한 눈을 지니고 있었는데 보기에 위맹스러운 감이 없지 않았다. 저자가 아마 바로 그 조 씨란 사람인 모양이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조장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후대하시니 오히려 우리가 좌불안석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사실 저희 형제가 조장주님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더없이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도리어 조장주님에게 한 잔을 권해드려야지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이 둥그스름한 얼굴에 목덜미가 굵었고 또한 웃을 때는 똑같이 두 눈이 완전히 감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말할 때는 똑같이 침착하고 생김새도 똑같았다. 이 두 뚱뚱보는 아주 똑같이 생겼구나. 천하의 쌍둥이도 많지만 이들같이 똑같은 형제도 드물 것이다. 이때 네 번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했고 은빛 찬란한 수염에다 매우 위험스럽게 보였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소어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름 아닌 삼상지대 무예계의 영도자인 애제여명 철무상이었다. 독을 놓은 자는 바로 철무상이었구나. 어쩐지 철심난이 손쉽게 선물에 포함된 음식을 먹었구나 했지. 애제여명 철무상의 이름을 누가 믿지 않는단 말인가. 철무상도 강벼락같이 겉으로만 매우 인자하고 의리가 강한 것처럼 꾸몄을 뿐 사실 속마음은 여우같이 영악하고 늑대같이 악독한 놈이었구나. 그런데 그는 왜 철심난을 해치려고 했을까?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6장 46. 조씨장원. 소어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속에는 놀라움과 의아심도 곁들여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여실히 드러난 사실 때문에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 조장주가 또다시 술잔을 들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로 선배님과 나씨 형제분들은 모두 무예계의 이름을 떨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초라한 저희 지령장을 찾아와 주셨으니 실로 저 조향령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술을 받으십시오. 나씨 형제는 이 말을 듣자 즉시 술잔을 들어 조장주의 술을 받았다. 하지만 철무상은 꼼짝하지도 않았다. 왼쪽 좌석에 앉은 뚱뚱보는 철무상이 술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 웃음 띤 얼굴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저희 형제는 이름도 없는 후배인데 어찌 감히 철로 선배님과 맞술을 하겠습니까? 만약 장주님의 부름이 아니었다면 철로 선배님과 한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뚱뚱보도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만약 무예계의 인물들이 저희 나삼, 나구 형제가 철로 선배님과 한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철무상은 그제야 껄껄 웃었다. 두 분은 너무 겸손하시군. 자, 보잘것없는 노부가 한 잔 따라드리지. 제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해도 치켜 세우는 말에는 못 당한다고 하더니 철무상같이 굳센 사람도 역시 올려주는 말에는 못 당하는구나. 이 나씨 형제는 사람을 치켜 세우는데 이토록 능통한 것을 보니 필시 좋은 놈들이 아닐 것이다. 이때 다시 조양령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 분은 모두 너무 겸손하십니다. 철로 선배님은 덕망이 드높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장자이지만 나씨 형제 두 분도 무예계에서는 보기 드문 호걸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그는 철무상에게 시선을 돌리며 웃음 띤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철로 선배님께서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나씨 형제는 비록 최근 몇 해 전에 무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태호칠사를 없애고 뒤따라 제노 5호를 물리친 후 태행산에서 단둘이서 삼도 18구와 맞섰습니다.
그 싸움은 정말 용감했고 당당했었습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이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토록 큰 일이 있었는데도 노부는 왜 전혀 듣지 못했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철로 선배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형제분은 자신의 공로를 결코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얼마나 영웅다운 행동입니까? 철무쌍은 만면의 웃음을 가득히 띄었다. 훌륭하오, 훌륭해. 이토록 훌륭한 분들을 사귀지 않는다면 노부의 과실일 것이오. 그런데 두 분께선 보아하니 쌍둥이인 것 같은데 왜 한 분은 셋째고 한 분은 아홉째입니까? 나삼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후배들은 단지 숫자로 이름을 삼았을 뿐입니다. 나구도 웃으며 말했다. 실은 제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철무쌍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군요. 모르는 사람이 당신들의 이름을 들으면 아마 나구란 분이 형이고 나삼이란 분이 동생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거요. 그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어느 명사의 제자인지를 모르겠군요. 또한 두 분은 왜 이렇게 뒤늦게 강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까? 나구가 대답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좋아했기에 집에서 몇 수를 배웠을 뿐이지 스승은 없습니다. 또한 40살 때까지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감히 무예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강호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철무쌍의 입에서 한숨이 섞여 나왔다. 두 분은 영웅일 뿐만 아니라 효성이 지극한 효자들인 줄을 미처 몰랐군요. 이번에는 나삼이 한마디 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7살, 5호, 3도, 18구는 모두 흑도에서 이름을 날린 고수들인데 두 분이 그들을 해치울 실력이 있으면서 훌륭한 스승이 없다니 노부는 전혀 믿을 수가 없군요. 후배가 선배 앞에서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철무쌍은 여전히 미소를 띄어가며 말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실로 보기 드문 천재이겠군요. 자신들이 창작한 무공이 그토록 훌륭하니 말입니다. 노부에게 두 분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겠소? 나삼이 말했다. 선배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찌 감히 잘하지도 못하는 무술을 꺼내겠습니까? 두 분이 만약 노부에게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노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오. 나구가 웃으며 말했다. 후배들의 무술은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두 분은 노부의 이런 자그마한 척마저 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오? 나삼이 말했다. 후배는 정말 노 선배님 앞에서 저속한 무술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철무쌍은 정색을 했다. 노부의 체면을 봐서 부디 응답하기를 바라오. 이때 조양령이 웃음 띤 얼굴로 끼어들었다. 철로 선배님의 칭호는 애제여명이라 하오. 두 분이 그토록 훌륭한 천재란 말을 들으셨으니 벌써부터 구미가 당기실 텐데 두 분이 철로 선배님의 흥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삼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장주님도. 조양령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실은 나도 두 분의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 나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그러시다면 후배들이 명을 거역할 수는 없군요. 이 두 형제는 비록 뚱뚱했지만 키가 무척 컸다. 두 사람은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대청에서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양령과 철무쌍은 정신을 가다듬고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밖에 있는 소어와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나구는 쌍장을 연거푸 휘날렸는데 그가 하고 있는 형은 놀랍게도 쌍반장이었다. 나삼도 쌍권을 일제히 뿜어냈다. 그가 하는 형은 대홍권이었다. 쌍반장과 대홍권은 무예계에서 가장 흔해 빠진 무술로 심지어 마차를 끄는 인부들도 조금은 할 줄 아는 형이었다. 그들의 무공은 비록 일반 수사들 중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철무쌍 같은 무예계 고수의 눈에는 볼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철무쌍은 멍하니 두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 형제의 무술이 저속함에 놀란 것이었다.
그들은 형을 완전히 펼친 후 숨조차 헐떡거리며 읍을 하더니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노 선배님이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무쌍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응, 응. 조양령은 당황함을 감추며 입을 열었다. 나씨 형제의 무공은 가장 흔한 것이지만 실용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무쌍이 말했다. 옳은 말이오. 옳은 말이오. 그는 비록 옳은 말이오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나씨 형제에 대하여 정녕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소어하는 그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미가 당겼다. 형제는 자신들의 무술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저속한 무공을 펼치는구나. 저렇게 한 것은 비단 자신의 무공을 감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계심마저 희박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남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숨기려 하니 얼마나 영악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필히 경계해야 되겠구나. 소어하는 그들이 필시 뭔가 나쁜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는 없었다. 이때 조양령은 또다시 술잔을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비록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지만 덕분에 나시 형제의 무공을 보았고 또한 철로 선배님과 한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욱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어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영문도 알 수 없는 일? 무슨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 바로 이때 갑자기 장원 밖에서 수레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어울려 들려오기 시작했다. 철무쌍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또 왔단 말이오? 그의 몸은 대청 밖을 향하여 솟구쳤다. 과연 장원 밖에는 마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장원의 문이 열리자 그 마차는 안으로 급히 달려들어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차 위에는 마부가 없었다. 조양령은 일꾼들에게 마차 위에 실은 물건들을 꺼내라고 명했다. 그것은 적지 않은 보따리들이었고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역시 그 부자, 육개, 서각, 웅담 등이었다. 소어하는 그것을 보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양령이 입을 열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요? 하룻밤 사이에 계속 7, 8번씩이나 똑같은 약초를 보내오다니 도대체 누구의 짓이며 무슨 영문에서 보내오는 것일까요? 혹시 누가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철무쌍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다. 이 약초들은 모두 매우 진귀한 것들인데 누가 이토록 진귀한 약초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겠소? 노부가 보기엔 이것에 필시 악독한 계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초들은 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씨 형제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구가 웃음 띤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철로 선배님은 강호 경력이 많으시니 철로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삼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철로 선배님이 만약 모르신다면 저희는 더욱 알 수가 없죠. 철무쌍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노부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군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소어하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약초를 이곳까지 보내온 것은 화무결로 하여금 독을 놓은 사람이 철무쌍이라 오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었구나. 이 얼마나 악독한 계략이냐. 애석하게도 나 강어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너희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갑자기 살며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연지를 파는 상점을 찾아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가 그 상점에서 나올 때에는 손에 많은 물건이 들려 있었다. 날이 셀 무렵에 그는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변장을 했다. 그의 얼굴색은 하얗고 두 눈은 부은 것 같았으며 돼지 같은 코에 마치 기생집에서 심부름하는 일꾼같이 보였다. 새벽에 성 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침 식사를 파는 밥장사 집이었다. 소어하는 가장 큰 밥장사 집을 찾아가 마음껏 먹었다. 식사를 끝낸 후 소어하는 새벽장이 선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유심히 주위를 살피던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 사내를 쳐다보았다. 키가 큰 그 사내는 손에 세 장을 들고 사람이 많은 곳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한 손은 세 장을 들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그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을의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은자들이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소어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람이 드문 곳에 이르자 소어는 돌연 그의 어깨를 내려치며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 친구의 실력은 보통이 아닌데 그래. 그 키 큰 소매치기는 즉시 고개를 돌리며 대노했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그는 소어의 얼굴을 향하여 일장을 뿜어댔다. 그러나 소어는 단지 두 개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챘고 또한 가볍게 힘을 주었다. 그토록 크고 몸집이 좋은 사내가 즉시 비명을 터뜨렸다. 누가 개새끼냐? 그 소매치기는 아픔을 참지 못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제가 개새끼입니다. 틀림없이 개새끼죠. 도련님, 제발 이 개새끼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도련님에게 드릴 테니 말입니다. 내가 묻는 몇 마디에 솔직히 대답만 한다면 나는 너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채워주겠다. 어떠냐, 한번 대답해 보겠느냐?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너는 천양당 지령장이란 곳을 알고 있느냐? 소인이 만약 그곳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 고장에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조장주란 분은 어떠한 사람이냐? 조장주님께서는 백만장자일 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매우 호방한 까닭에 흑백양도에서 모두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나비가 이곳에 온 이후 그분은 모든 장사를 다나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을 참지 못하고 힘으로 다나비를 무찌르려고 했지만 다나비도 많은 무예계의 인물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그들의 실력 또한 조 장주님이 거느리고 있는 무사들보다 뛰어났기에 감히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죠. 소어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러면 그렇지. 조양령이 철무상을 모셔온 것은 필시 그 명성으로 다나비를 꺾을 생각이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이용당할 줄이야. 그는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소매치기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애원했다. 도련님, 이젠 이 손을 놓아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고장에서 자랐으니 지령장의 일꾼을 몇 명쯤은 알고 있겠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령장에 하루만 묵도록 해준다면 너에게 은 300냥을 주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소매치기는 은 300냥을 준다면 마누라까지 팔 수도 있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겠는가? 지령장 같은 곳엔 당연히 별의별 인물들이 다 있었다. 그 중에 당연히 소매치기의 친구도 있었다. 소어는 그들 속으로 끼어들었다. 조양령은 아침 일찍 대청으로 나왔다. 그의 맑은 정신과 태연한 모습은 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신 기색을 추호도 찾을 수 없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보기에 그들은 모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같았고 조양령을 보자 머리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소어는 먼 곳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앞을 지나가는 일꾼 하나를 잡고 물어보았다. 저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못하러 왔습니까? 저분들은 모두 각처에 있는 점포의 장괴들이요. 저분들은 매일같이 아침 일찍 장주님을 찾아뵙고 전날에 장사한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저분들 외엔 저희 장주님은 아침에 다른 손님을 만나지 않지요. 소어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대개 장주님이 뵙지 않으려 해도 뵐 수밖에 없는 손님도 있을 것이요. 그 일꾼은 당연히 소어의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 까닭이 없었고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천양당 지령장에 와서 시비라도 걸 수 있단 말이오? 소어는 두 눈을 깜빡거렸다. 다나비는 어떻소? 그 일꾼은 즉시 원한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저희 장주께서 언젠가는
그 돼지 같은 놈을 불고기 해먹을 것입니다. 대개 장주님과 단합비는 깊은 원한을 지니고 있었군요. 그 일꾼은 여전히 원망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본시 저희 장주님께서는 장사를 매우 순조롭게 했었는데 그 단합비란 작자가 이곳에 온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일삼았소. 어떻게요? 그는 저희 장주의 점포가 있는 곳만을 찾아 맞은편에 같은 점포를 차리곤 했소. 또 저희 장주님의 단고를 알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갔죠. 우리 천양당과 단합비는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업전쟁이 정말 전쟁과 똑같이 무섭군요. 보아하니 상업상의 원한은 전쟁터의 원한보다 더욱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나 봅니다. 장사를 해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도리요. 단합비같이 비겁한 수단을 쓰는 자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조양령은 이미 그 장괴들과의 얘기를 마쳤다. 그는 차를 마시며 하인에게 분부했다. 가서 손님들이 일어났나 봐라. 만약 일어나셨으면 차를 대접하고 이곳 대청으로 모시고 오너라. 소호아가 장원의 사방을 돌아보고 다시 왔을 때는 철무쌍과 나구 그리고 나삼이 이미 대청에 앉아 있었다. 어제 괴상한 일을 토론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소호아는 방문 밖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다. 만약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이제 그들이 올 때가 되었다. 바로 그 시각 문 밖에서 한 차례의 음성이 들려왔다. 죄송하지만 이 명첩을 대개 장주님에게 올리십시오. 문지기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장주님은 오전에 손님을 뵙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간 말이 끊어졌다. 그는 명첩 위에 적힌 이름에 심히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은 모양이다. 소호아도 그 음성을 듣자 긴장되는 한편 기쁘기도 했다. 왔어. 과연 왔구나. 문지기는 재빨리 대청으로 달려와 명첩을 올렸다. 조양령은 눈썹을 찌푸리며 그 명첩을 보았다. 그는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강남 대협 강별하께서 오셨습니다. 철무쌍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려 했다. 순간 이때 대청 밖에서 굵고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불초 강별학이 장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장주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단 말이오? 두 사람이 성큼성큼 대청으로 걸어 들어왔다. 앞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강별학이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는 매우 준수하고도 보기 드문 미남 청년이었다. 또한 뒤에는 4명의 대한이 가마를 들고 따라왔다. 가마에는 발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조양령은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 읍을 하며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불초가 강 대엽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몰랐기에 미리 나가서 마중하지 못했으니 널리 용서하십시오. 강별학은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기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양령은 손님들을 자리에 앉힌 후에야 그 미남 청년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었다. 그 미남 청년의 안색은 무쇠같이 파랗고 두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조양령은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으나 억지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 형께서는 누구입니까? 강별학은 담담히 말했다. 이분은 화무결이란 화공자님입니다. 그는 일부러 매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조양령, 철무쌍, 나구 그리고 나삼은 모두 안색이 변하는 것을 금치 못했다. 철무쌍은 화무결을 위아래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최근 몇 해 동안 천하의 이름을 떨친 무결 공자란 말입니까? 과연 젊고 준수하며 정령 인간 중에 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오. 하하, 만나뵈니 참으로 기쁘오, 공자. 그러나 화무결의 음성은 차디찼다. 저도 만나뵈어서 기쁩니다. 조양령이 한마디 건넸다. 이분은 철무쌍 철로 선배님입니다. 두 분은 벌써부터 서로의 명성을 들었을 테니 제가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분의 나형은 그는 나구와 나삼을 한참이나 장황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화무결은 그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듯 했으며 무엇인가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청을 향하여 몸을 날렸다. 그가 화청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는 그의 손에 한 뭉치의 약초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 과연 그 약초들이 모두 여기에 있군요. 화무결은 말을 하며 바로 가마로 달려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갔다. 조양령이 그의 이러한 말을 듣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약초들은 혹시 공자님 것입니까? 불초는 누가 이 약초들을 보내왔나 하고 궁금해하던 참인데 어젯밤 강별학이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장주님은 정말로 이 약초들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십니까? 조양령은 그를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또 화무결의 안색을 살피더니 곧 그 약초가 크나큰 음모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별학이 그의 말에 응답했다. 이 일을 말하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 공자님의 장래 부인이 될 소절을 중독시켜 놓은 후 성 근처에 있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모조리 사간 것입니다. 화 공자님의 장래 부인이 될 소절을 사지에 몰아넣을 속셈이었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초를 모조리 사간 사람이 바로 그 독을 놓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죠. 강별학은 눈빛을 번뜩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게 된 일입니다. 조양령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말했다. 그 해독할 수 있는 약초들이 바로 이 화청에 있는 것입니까? 강별학이 또박또박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조양령은 깜짝 놀라며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불초는 정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그 약초들은 단지 어제 누가 보내왔을 뿐입니다. 화무결은 살기가 가득한 냉랭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누가 보낸 것이요? 불초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강별학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진귀한 약초를 남에게 공짜로 보낸단 말입니까? 조장주께서는 나를 3살 먹은 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조양령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철무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노부가 어젯밤 이곳에 있었기에 조장주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보증할 수 있어. 그 약초는 분명히 남이 보내온 것이고 또한 조장주께서는 확실히 그 약초를 보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오. 강별학은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담담히 말했다. 조장주께서 만약 모르신다면 귀하께서는 알고 계시겠군요. 철무상은 대노했다. 당신 뭐라고 했소? 강별학은 차디찬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의 말에도 물론 응답하지 않았다. 주인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